예,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부자 증세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안보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부가 잠시 전에 6.19 대책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6.19 대책 나왔을 때만 해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근데 부동산 값이 계속 뛰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의 그 만찬 기업인들과 있을 때 김동연 부총리에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 그랬었죠. 예. 네, 자, 교수님, 예.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대책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김동연 부총리에게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면 예. 피자를 쏘겠다 이런 그랬었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예.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했죠. 예.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을 물론 야당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일단 주택 시장을 지난번에 이제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핀셋으로 중요한 부분만 막았다고 하면 예. 이제는 조금 더 촘촘하게 투기 세력들의 어떤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을 시켜서 투기 목적으로 과밀 지역에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투기를 했을 때 예. 과세를 많이 하는 쪽으로 예. 이렇게 지금 정책을 풀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투기 지역으로는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 과천, 세종시를 예. 지정을 했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강남 4구나 11개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까 아까 다주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주택 중에도 임대 사업으로 옮겨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결국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기 목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인 것 같고 예. 대신 그런 분들이 임대 사업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 일반인도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주택을 활용하게 되면 예.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게 되니까 예. 그건 이제 정말 투기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장님 말씀. 이게 정부 정책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정권을 주겠다,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김동연 부총리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요새 많이 떨어지는 것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김동연 부총리만 보고선 그 시장의 신뢰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려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사실은 시중에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증시나 이런 다른 그 유가증권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있고 그 예. 대책이 실제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양쪽 다 지금은 약간 예. 그렇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하는 시장의 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많은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이 잡히지 않았고 예. 연 24% 이상으로 이렇게 급증하고 이런 것들을 본 그 유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뭔가 지금은 확실하게 뭐가 잡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좀 신뢰를 잡기 위한 예. 추가적인 또는 신뢰를 잡기 위한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예. 중심으로 한 경제침들한테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아마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마 부동산하고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네. 마저 여쭤볼게요. 오늘 세법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이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인데 그동안 여당 쪽에서 나왔던 그 부자 증세 또 이제 야당 쪽에서는 맞불을 놓고 감세 논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부자 증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정책을 내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과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것과 맞물려서 이 세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국회 그 대표적인 권한이 입법 권한하고 그 예산 권한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그동안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예. 왔던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은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입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걷고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야당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야당을 설득시키는 데는 좀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내용 자체도요. 지금 병역 문제나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두가 같이 부담함으로써 그것이 국가의 통합에 국민들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자 증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듯이 예. 국민들을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뭐 0.몇 프로에게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 통합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많이 걷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40% 이상이 된단 말이죠. 예, 예. 이런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좀 넓히는 그런 예. 방향도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권의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예전에 만들어냈던 담배세 인상을 예. 인하로 바꾸겠다. 예. 발의까지 했습니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그랬었죠. 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거 뭐 맞불을 놓은 거다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이건 해결이 그러니까 될까요?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의도는 알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담배세를 인하하겠다 다시.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때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야당이 또 반대했었어요.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데 물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억 이상의 연소득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그분에서 뭔가 맞불을 놔야겠는데 그게 가장 서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담배세, 유류세 인하다. 예.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이 자유한국당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고 이제 가장 저는 논란이 되는 건 그러고 봐요. 실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돈을 수익을 내는 이런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건넜는데 그 돈이 5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170억 원 정도 돼요. 170조 이상. 그러니까 5조 5천억 갖고 170조 이상의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해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야당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다른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그러면 세금을 충당해서 복지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담배 본인들이 올려놓은 걸 다시 내리겠다고 하고 유류세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게 이제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니까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요. 지금 증세를 통해서 연간 5조 5천억을 걷는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 유류세나 담배세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6조 이상으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하고도 남는 적자를 예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유류세는 그렇다 치지만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싸움의 그런 주제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 입법 전쟁, 여야가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정쟁거리죠. 지금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여당, 야당이 대북 정책을 놓고도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양상인 것 같고요. 자, 이 차제에 네. 야당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북한이 저렇게 저돌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 싸움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무게 중심이 물론 대화와 제재 압박을 함께 예. 가지만 무게 중심은 거의 제재 압박에 더 많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갑자기 결정한 것도 예. 임시 배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략적 배치라고 있고 뭐 긴급 배치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제재 압박 쪽에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럼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제재 압박에 훨씬 더 무게감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은 예.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예. 보고요. 다만 혹시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마저 뿌리치진 않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물론 북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제재도 하겠다고 지금 정부는 나서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이 제재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마치 이 제재를 안 하고 압박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예. 제재와 압박을 중요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이든 아니면 뭐 이산가족 상봉이든 이런 예. 부분에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것도 예. 북한과 우리 사이의 어떤 평화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 할 거라는 기대감, 특히 내치 부분에서 하지만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다. 바로 그게 북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이게 끌어가야 되는데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뭐 싸움이 확산되는 모양새거든요. 별로 국민들은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현실적인 위협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권에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북한발로 시작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노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그 정쟁의 예. 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말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버리면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때는 뜨거운 걸 써야 하는 거고 찬 게 필요할 때 찬 걸 써야 하는데 이게 미지근해버리면은 그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결국은 모든 정책이나 뭐 정치적인 액션이나 이것도 타이밍이 있는 건데 예. 시기가 있고 그것들이 지금 시기에 맞지는 않는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 게 본질적인 그 대화의 불씨를 아예 다 꺼뜨리면 다시 살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살려보려고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아니 물론 예. 물론 그런 예, 측면이 예, 있을 예.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전체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위상,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이미 북한에서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대화의 손을 그 내밀고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대화를 하든가 지금 미국에서도 뭐 국무장관이나 누구를 파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예, 하는 예. 측과 제재를 하되 이제는 경제적 제재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의 입지는 정말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사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고 너는 그 대한민국은 빠져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 군사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사결정권이 없다라는 예. 거죠.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결국 키를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하고의 공조를 굉장히 단단하게 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북한에서 ICBM급 그걸 발사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계속 통화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를 지금도 못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예. 단순히 통화를 못 했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현실 인식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이제 코리아 패싱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두고 이제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휴가는 가야 되고 또 휴가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비난을 하느냐 이게 여당 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은 그 반면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이야기 좀 듣고 예, 계속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볼까요? 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5대선을 산행을 하면서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소위 이벤트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에 안보마저 휴가를 떠났고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대북 정책의 운전면허를 가졌느냐가 의문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미래는 운전석을 잠시 비워도 되는 무인 자동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운전대를 잡았으면 제대로 프로답게 유능한 또 숙달된 운전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스럽게 말하면 코리아 패싱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대한민국 왕따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가 계시고 또 휴가를 줄일 계획도 없다. 휴가를 줄여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참으로 아니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빨리 휴가 중단하고 복귀하셔서 이 위기 상황 관리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가셔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긴장하고 주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또 필요한 지시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뭐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마침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중계를 해드린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이 오늘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을 접견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휴가 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일정 부분 뭐 청와대로서의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업무마저도 안 하는 건 아니다. 뭐 그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또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마당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청와대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북한 관련된 위기 상황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볼 때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그 정부 기관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관계기관들이 긴장하고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에서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해서 직무가 제대로 안 되고 위기 상황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건 뭐 별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건 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봐요. 우리 사회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중요한 결정을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조직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뭐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로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해군 기지로 갔다고 봐요. 다른 여러 장소 중에도 한 라인이 연결되고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장소로 간 것이 결국 군부대 안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소장님.
일단은 자신감인지 아니함인지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하지만 문제는 북핵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미국은 한 발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공습 대비한 훈련을 시작하고 사드 요격하는 훈련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예.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최고 통수권자의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는 게 합당하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급하게 해야 할 일을 여유롭게 한다라는 것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을 너무 급하게 한다라는 예. 시간적으로 이게 엇박자가 맞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급한 부분들 이번 같은 안보 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박한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드 배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반대한다고 하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거는 지금 미국에 대응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예, 거죠. 예. 게다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해야 할 것 탈원전 문제나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숙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중지를 해놓고 3개월 안에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예. 이렇게 좀 거꾸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예. 휴가를 갔다 오셔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하신 다음에 맞춤 대응을 좀 하는 게 지금 예. 국민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지만 일부 정치인들도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자, 휴가 중에도 이게 지금 약간의 신경전을 할까요? 이게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주자가 바로 이제 독설가로 알려진 홍준표 대표인데요. 자, 휴가 기간에 페이스북에 바른정당을 향해서 조금 민망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또 바른정당에서 반박을 하고 네. 또 다른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 잠깐 들어보고 하실까요?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첫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뚤어진 여성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대지 발정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여준 잘못된 여성관, 그걸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그냥 예. 얘기를 해보면 예. 여성 관련된 발언을 좀 많이 하셔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진위를 가지고 얘기했던 예. 사용하는 단어 또는 사용하는 어떤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적통이고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이길 거고 예, 예. 바른정당은 통합될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지금 정통법을 쓰진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또 여성과 관련된 말로 사실 이제 옛날에나 있었던 본처나 첩이나 이런 용어들은 사실 이제 지금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어 사용을 좀 예.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예.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고 또 뭐 시를 인용해서 얘기하니까 또 국민의당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치권이 휴가 중인데도 계속 설전이 예. 오가는데 예.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 대결이라든지 예. 아니면 정말 누가 국민의 마음을 더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결국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뭐 서로 비하를 하거나 서로 예. 상대방을 깔보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시를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예, 자, 수장님 어떻게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하시죠. 일단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조광지처라고 해도 지금 한국당은 조광지처고 바른정당은 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광지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첩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투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은 규방에서 얘기했을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뭐 용어의 적절성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를 막말 아니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여당의 대표와 제일 야당의 대표 그건 국회를 책임지는 두 축인데 이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지금 경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우리 정치를 굉장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SNS라고 하는 특징적인 건데 예. SNS라고 하는 게 외연을 넓히보다는 핵심적인 지지층들한테 충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 자극적인 언어를 활용을 하는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서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SNS의 그런 성격을 반영하는 예. 그런 용어로 쓰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건 대국민 메시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SNS에 그 팔로워들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으로 반영이 되고 일반 국민도 보는 거고 외국 사람들 보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의 품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예. 좀 정말 언어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좀 정제된 분이 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마무리할까요? 저기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 자, 지난번에 이제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지 지금 이제 8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과연 출마를 하느냐 본인이 불명 의사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금명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다 나오는 게 맞는지 어떻게 예측을 좀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지금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게 성공 사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한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면 돌파를 하거나. 예. 그런데 지금은 정면 돌파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레퍼런스가 있어요. 지난 그 대선 전에 총선 때 예. 문재인 대표가 했던 게 이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논란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을 했단 말이죠.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야 전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은 뭐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지금 당내에서 새가 과연 그 문재인 대표나 뭐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표만큼 새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영영 뭐 다음 기회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고 그러고 지금 호남 민심이 예. 더불어민주당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대선도 굉장히 많이 남고 예. 총선도 한참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와중에 중간에서 릴리프 투수로 나오기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는 하는 측면들을 예. 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예,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주정 씨 조작 사건 때문에 도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검찰 발표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등장한다.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 뭐 홍준표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 생활을 그래도 안철수 대표는 더 오래 했잖아요. 예. 근데 저분은 새 정치라는 걸 들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치판에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없애고 본인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나왔는데 구태의연한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례를 남긴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예. 직접 영향은 안 미쳤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와서 당권을 잡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도 별로 예.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본인을 지지하는 측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당내의 이제 주요 인사들은 조금 한 박자 쉬고 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